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 시작합니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째 영남 지역에 머무르며 보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면서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을 바다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의 일방적 단일화는 젊은 층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예.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전라남도를 찾아 텃밭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합니다. 어제 부산 경남 지역을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한 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함께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비공개 일정을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주제로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되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 이것만이 아닌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이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부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1월이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인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낙타무리의 호위와 함께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카타르 항공은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국기로 장식한 사이버 트럭 2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합니다. 낙타와 아라비아 말도 환영 행렬에 등장했습니다.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군주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협력을 제공하고 수출과 투자를 받아내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160여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From Boeing, tha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미국 기업의 카타르 드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와 무인 군용기 납품, 에너지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도 성사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카타르의 방공과 해상 안보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대규모 미국 항공기 구매에 나선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로 한 전용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Would it be okay if Italy gave a bunch of expensive Armani suits to Speaker Johnson for his official duties? No, it wouldn't be okay. It requires congressional approval for the president to accept a gift of this size. AFP 통신은 보잉 항공기의 판매 가격을 고려할 때 카타르 항공의 실제 계약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80조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메디스킨 대통령 보좌관, 미하일 갈루진 외무부 차관, 이고르 큐스토코프 러시아군 참모총장,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러시아 대표단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서서 미국, 우크라이나와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러시아 대표단 명단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아침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암호화폐 사업가의 딸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에는 복면을 쓴 남성들이 여성과 바닥에 쓰러진 채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납치에 실패하고 차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여성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CEO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즐겨 먹는 음식엔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 생활 습관이 반영돼 있죠. 전국 곳곳을 돌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대선 후보들의 먹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박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술을 멀리하는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갈치조림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고기와 채소를 함께 즐겨 먹는다고 전해집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금주 중이라면서 자신을 비주류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좋아하는 싼 메뉴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최근에 순댓국집 등 소박한 식당을 주로 찾았고요. 택시기사로 일한 적이 있어서 기사식당도 자주 방문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일 정도로 고기에 진심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 체력은 곧 국력이란 말이 있죠. 후보들은 오늘도 틈틈이 끼니를 챙기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AI 육성이나 국가 통합처럼 굵직한 의제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휴가 3종 세트를 내세웠습니다. 휴가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신설하고요. 근로자 휴가 지원제를 확대하고 짧은 국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싱크홀 사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저기 나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훈련병 중에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이 초급 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들의 이색 공약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공약에 눈길이 더 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진다라는 노랫말과는 달리 현실은 딴판입니다. 교실엔 존경이 사라졌고요. 선생님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담임이 스카이 출신이 아닌데 우리 애가 스카이에 가겠냐. 한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 말에 좌절해서 교편을 내려놓고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매년 늘고 있는데 작년엔 9,19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사의 약 60%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교사의 42.5%, 중등교사의 34.8%가 이직을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대표적이죠.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교권 침해 사건인데 오히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13%가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선생님은 3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평발인데 굳이 필요가 없는 도수 치료를 받고 또 비만 치료가 물리 치료로 둔갑하는 등 의료 쇼핑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실손보험 빼먹기에 건강보험의 재정까지 크게 흔들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연간 최대 11조 원의 건보 재정 부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과소비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요. 건보 재정은 나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실손 가입자는 모든 유형에서 비가입자보다 외래와 입원 진료가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총 진료비가 연간 최소 12조 9,400억 원 늘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도 최소 3조 8,300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실손이 주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보 재정을 크게 갉아먹었는데요. 실손 이용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해봤더니 추가로 나온 비급여 진료비가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건보공단의 추가 부담금도 7,210억 원이나 되고요. 정부는 지난 3월에 비급여 관리와 실손 개혁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 재정까지 갉아먹는 과잉 의료를 잡으려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고 공장 화재로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입니다.
도로 방음벽 옆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불이 났게 호스를 꺼내 진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화물차 옆면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부산 송정동에 있는 산업용 밸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5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19살 직원이 배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고 40대 직원도 팔꿈치와 어깨를 대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유를 고압해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모양인데 발화돼가지고 불꽃에서 작업자 인명이. 오늘 새벽 2시 반쯤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근처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화물차와 가드레일이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긴 듯 크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역 앞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찢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이천에서도 절단된 현수막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손흥민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임신한 척 속이며 다른 남성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오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제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리는 회의인데 보호 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2차 담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행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될 텐데요. 한도 상향은 24년 만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5월 재정 동향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의 나라 살림 현황을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치는 17조 9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조 원 넘게 개선됐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 혹은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피트니스에 등록해서 운동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소비자와 피트니스 사업자 간의 분쟁 사례를 밝혔습니다. 92%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례가 계약 해지와 환급액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헬스장 구독 서비스 가입 때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ir, do you have a moment for a question? Just a 2 minutes. Korea,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미국의 관세 정책 한 발씩 물러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과 변수,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로 가득합니다. 내일 한미 통상수장이 만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경제 이슈,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내일 오늘이죠. 오늘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수장들이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어떤 의제가 오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지난달에 이제 협의가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 협의를 뭐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상 시한이 7월 8일 뭐 이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을 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그러니까 6월 4일이 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들은 조금 미뤄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것을 올릴지, 그러니까 안건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안건의 어떤 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결정 자체는 다음 정권을 미루지만 이제 회의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죠. 리스트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이제 상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지난번 협의를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환율 협상 문제인데요.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환율을 절상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원화 입장에 한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조금 올려라. 높여라. 높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무역 수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역 수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달러로 생산했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을, 그러니까 대미 수출을 줄이려 그러면 역시 이제 원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같은 비용을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달러화를 약하게 해달라, 위안화를 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만하고도 대만 달러를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역 적자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좀 높여라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환율 어떤 절상의 압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를 절상하는 그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또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플라자 합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합의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플라자 합의 자체는 일본을 견제하는, 일본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데는 크나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 미국과 경쟁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본이 사실은 90년대 장기 침체를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국 간의 이런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무턱대고 어떻게 보자면 환율을 올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있고, 사실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미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또 반드시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대와 비교해서 워낙 교육 규모 자체가 달라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 무역 적자를 축소시킨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 이 기조 하에서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대만 달러의 가치를 올려라, 원화 가치를 올려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친 우리 국내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서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0%대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게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춰서 잡은 겁니까? 사실 뭐 석 달 전하고 비교하는 거 좋지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 성장률 2점대 초반 예측했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들이 2점대 초반을 예측했는데 KDI가 처음으로 1% 아래로 예측하는 0.8%로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예. 특히나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직접적으로 줄어들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수출 같은 것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에서 관세까지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은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공동으로 타격이 오다 보니까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이 되고 있고 소비 위축이 계속 연속적인 분기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수 부진 자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자영업자 성과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이제는 진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내수 부진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미래에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비를 또 줄이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를 쉽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경제에 좋아야 오늘 소비를 늘리면서 뭐 다음에 벌어서 돈을 쓰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좋은데 올해 돈을 쓰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뭐 KDI나 이런 쪽 조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을 조금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또 이제 금리 있어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시기지만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실 금융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이름이 올랐던 곳, MG손해보험, 매각도 잘 안 되고 했었는데요. 가교손해보험사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교손해보험사는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손해보험에 무슨 예금보험공사 들어가냐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 쪽의 예금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가교보험사를 세우고 이 가교보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들을 큰 삼성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KB손보, 메리츠화재까지 MG손해보험이 가진 계약들을 좀 안 좋은 계약, 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낮은 계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MG손해보험이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 건데 이런 보험 계약들을 좀 흩어져서 나눠주겠다라는 의견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얘기하는 거는 보험 계약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대로 가져가겠다. 우리가 기금을 써가지고 일부 이게 보전을 해주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임직원 역시 MG손해보험의 임직원 역시 이 가교보험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교보험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 가입자들의 계약들이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시간도 들 거고 행정 비용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보험사 간 합병 같은 가장 큰 이슈가 전산 이슈거든요. 전산 이슈란 것은 계약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보험사들끼리 합치게 되면 뭐 최근에 오렌지생명하고 신한생명 이런 데들이 합쳤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산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 기입하는 체계가 다르고 같은 툴 안에서 분석을 해야 얼마나 이제 손해율이 예측이 되고 흔히 말하는 보험 수지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건전성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전산 비용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서류란 것이 종이로 작성된 것들이 아니고 A의 데이터베이스, 지금 MG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 체제 안에서 설계된 것들이
다른 회사들로 가야 되는데 이 다른 회사들로 갈 때 전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건전성 비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긴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산을 통합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수익성이 나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익성에 계속 문제가 되는 보험, 역시 실손보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실손보험, 심각한데 갈수록 감사원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나 과다 청구 의심 사례가 아주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허위나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는 실손보험에 신청을 하고 대신에 건강보험에 신청하지 않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허위 기재된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비염 수술 같은 것들을 하면은 건강보험에서도 받고 그렇죠. 실손보험에서 받는 것들이 정상인데 비염보험을 하면서 사실 코성형을 하고 비염을 어떤 치료했다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는 청구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험 사기 아니에요? 보험 사기죠. 이건 병명 허위 기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위 기재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라면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지 어차피 실손은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진료를 많이 보는 것들이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로 대신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대도 문제가 되고 허위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적어도 이제 국민건강보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허위 기재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허위 기재라든지 혹시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이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 디텍팅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부와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기업회생 절차 밟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건물 임대주와 임차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폐점될 위기에 놓인 점포가 있다고요? 홈플러스 운영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죠.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단에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데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기존 계약에 맺고 있던 건물주들은 이걸 왜 임차료를 낮춰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임대료 조정 협상 같은 것들 계속 결론이 나면서 전체 점포의 한 20%까지는 폐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 폐점 위기란 것은 결렬된 곳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임대료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수반하는 것인데 어떤 채권단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이 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홈플러스가 닫는 몇몇의 홈플러스 점포가 닫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더기 영업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임대료 계약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 반드시 폐점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지는 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 같이 큰 어떤 뭐 상품을 파는 이런 커머스가 입점한 곳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점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반드시 단기간 안에 아마 이게 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상당 부분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건물주 역시 임차가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이행된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자라면 뭐 이 협상의 과정이지 이게 다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20%가량 폐점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죠. 시장에 필요할 같은 존재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그런 자본도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짚어보도록 하죠. 약간 숨고르기였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진전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많이 올랐고 물론 다우는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며칠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장이 아니었나. 큰 뉴스가 없고 이제 큰 뉴스는 다음 주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다우는 약간 떨어진 상태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건가요? 네, 하루 만에 하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로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도 주춤하겠네요. 네, 오늘 비와 함께 낮 기온도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예보가 됐는데요. 이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한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여름 같은 더위는 잠시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현재 대각선 형태 비구름이 중부 내륙과 전북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이미 비가 약해진 서울 등 수도권에는 1mm 미만으로 빗방울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비는 벼락과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올 수 있겠고요. 강원 지역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8.6도, 대전은 19도 보이고 있는데요. 비바람에 때이른 여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강릉 25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 동안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내일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시야가 무척 흐려진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 공항 이용하신다면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의 안개가 겹친 만큼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1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